안녕하세요, 코드정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립니다. 최근 더 칼럼니스트라는 매체에 목성인과 칸트와 친절한 AIC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연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철학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그런데 인공지능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살펴보면은 칸트 철학을 포함한 서양 철학의 맥락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 또 칼럼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비판 정신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회를 제가 속속들이 비판하는 것은 제 마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목성 사회를 한번 비판해 볼까, 재미로 말이죠. 이 칼럼은 논리와 철학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똑같이 마찬가지의 컨셉으로 컴퓨터와 인간 머리에 관한 이야기를 할 생각입니다. 이 글은 1편, 2편, 3편 해가지고 자유롭게 단편을 이어붙이는 형식으로 연재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목표는 한 1편부터 100편까지, 100단편까지 가는 연재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1편에서 6편까지의 글을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영상이라고 해봤자 프레젠테이션 영상이기 때문에 대수로운 영상은 아니죠. 나는 영상보다는 직접 글을 읽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에게는 게시판에 제가 쓴 칼럼이 연재된 링크를 올려두겠습니다. 그러면 그 링크를 클릭해서 원문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상한 문과 논리와 똑똑한 이과 바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첫 번째, 제1편, 지식을 잘 전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글을 쓰는 게 좋을까요? 단편 2, 나는 목성에 갔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말은 놀이수단이지 대화의 도구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언어를 제대로 된 문장으로 번역하면 도무지 의미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말하고 토론까지 하는 모습이 기이하다 여기니 실은 자신들은 텔레파시로 지식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존재하는 무생물과 생물로부터도 텔레파시로 정보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목성은 신이 사는 곳이냐고요. 나는 이 이상한 행성을 헤매다가 겨우 돌아왔습니다. 얼마 전의 일입니다. 단편 3, 지식은 개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과 지식이든 문과 지식이든 어느 분야의 지식이든 모두 언어로 표현된 지식이라는 점에서 차이는 없습니다. 쉬운 단어와 명확한 문장은 이쪽이든 저쪽이든 이과든 문과든 지식을 줍니다. 어려운 단어와 불명확한 문장이라면 분야를 막론하고 지식을 전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자기들끼리만 통용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다고 이거 문해력이 없다고 한탄해서는 안 됩니다. 흔히 이과는 영어 알파벳 약어를 남발하고 문과는 한자어를 과용합니다. 지식을 전하고 싶으면 가급적 약어와 전문 용어를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이 약어와 용어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사람들이 여러분의 지적 수준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약어와 용어를 남발합니다. 아마도 그 까닭은 그이가 타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지식을 전하는데 관심이 적거나 이너서클에서 소통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자신의 언어 수준이 지식을 전할 만큼의 능력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역지사지 관점으로 타인의 입장에서 자기 표현을 점검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너서클에서 청춘과 노년을 낭비하지 말고 더 넓은 세계에서 활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역량이 부족하다면 어휘력 연습을 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어휘력은 국어사전 한 구석에 숨어있는 아주 기똥찬 단어나 잔뜩 어깨에 힘준 지식인의 단행본에서 얻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평범하게 사용하는 보통의 언어를 더 주의 깊게 경청함으로써 획득하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단어, 직장인의 담소에서 들려오는 표현, 입술 냄새 나는 언어가 좋습니다. 약자와 전문 용어를 써야 한다면 약자를 풀어주고요. 용어를 쉽고 충분하게 정리해 준 다음에요. 이야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물론 귀찮은 일입니다.
귀찮아서 그냥 넘어가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소통이란 원래 피곤한 일입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타인의 머릿속으로 보내는 것은 텔레파시로 간단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언어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잘 전달하려면 더 알맞은 언어가 필요합니다. 우선 그 최소 단위의 언어인 단어 선택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어휘력이 다르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옛날 계급사회에서는 아랫사람에게 받아 적으라고 강요하듯 간단히 말을 던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런 방식은 저항감을 낳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소통 문화는 우리에게 더 평범한 단어 선택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권위적인 사람은 타인의 어휘력에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편리하게 단어를 선택하고 또 그것을 강요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단편사, 설령 단어를 쉽게 풀어서 이야기해도 문장이 복잡하면 지식이 잘 전해지지 않습니다.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문장력의 문제라기보다는 논리에 흠이 있거나 혼란스러운 문제임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단순히 글을 못 쓴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글은 화려한데 당최 무슨 말을 하려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문장은 대수롭지 않지만 기분 좋은 글을 체험할 때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문장에는 다양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x1, x2, x3, x4로 이루어지는 집합 A가 있을 때 이런 집합이 있다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먼저 A를 설명해 준 다음에 집합을 먼저 설명해 준 다음에 x1, x2, x3, x4를 이야기하는 것이 건전한 상식입니다. 그러나 A가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고 성급하게 X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서남북의 방향을 모르더라도 여행은 가능하죠. 하지만 그런 여행으로는 제대로 된 지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X에 관하여 논문, 정책 제안서, 판결문을 쓸 때 특히 영미권에서 이런 일이 많습니다. 집합 A에 대해 먼저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집합 A에 대해서 설명하는 까닭은 그 X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이 귀찮다는 이유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만약 이 집합 A에 순서 관계가 있다고 보지요. X1에서 X1이 X2를 낳고 X2가 X3이 되고 X3이 X4가 되는 그런 순서 관계가 있다고 가정하지요. 그런데 X1을 설명한 다음에 X1의 결과인 것처럼 X4를 바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심각한 결손이지만 정작 그들은 이 문제를 알아채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머릿속에는 X2와 X3이 편안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X1에서 X4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X1이 원인이가 되고 X4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 설명을 듣는 사람의 머릿속에서 X2와 X3은 오리무중입니다. 설령 X1이 원인이 돼서 X2가 결과가 되는 것이 매우 논리적인 견해일지라도 화자의 머릿속에서는 그런 순서가 딱 있기 때문에 당연하겠죠. 그런 견해를 근거로 어떤 지식을 전하려고 하면 X2와 X3이 없으면 그 사이에 수많은 우연이 X1과 X4 사이에 개입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인과 결과의 결속력이 약해지고 괜히 과장하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화자와 동일한 머리 구조가 아닌 청자들에게 그런 지식은 설득력을 잃습니다. X2와 X3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표현되어야 비로소 알맞은 인과관계가 만들어짐을 우리 잊지 말기로 해요. 경험적으로 보건대 제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믿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이과형 사람들의 문장에서 자주 1번 사건이 발견되었습니다. 집합 A를 설명하지 않고 바로 그 원소인 X1, X2 이런 것들을 설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과형 문장에서는 2번 사건이 흔히 발견되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자기 머릿속에 있는 인과관계를 다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식의 전달에 무관심하거나 무능력한 사람들의 문장에서는 두 사건 모두 발견됩니다. 물론 지식을 잘 전하는 사람들의 문장에서는 문과 이과 구별을 불문하고 이 같은 사건이 별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단편 5. 사람들의 문장에는 지식의 특징을 둘러싼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합니다. A라는 집합에서 원소 X1, X2, X3, X4가 있잖아요. 이런 집합에서 X3이 특히 중요하다고 가정해 보지요. 이런 경우에는 반복을 하든 비교를 하든 비유를 하든 X3을 몇 번이고 강조하면서 더 자세히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사람들은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강조하지 않으면 자꾸 오해하고 제멋대로 편리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X3을 가리켰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나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집합 A를 생각한다거나 자기들의 관심사에 따라서 다른 원소인 X1, X2, X4를 거기에 눈길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X1, X2, X3, X4를 비슷한 분량으로 설명하는 평화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X3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A라는 집합은 X3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X1, X2, X4의 존재를 언급해 줘야 합니다. 한 줄이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X3만 언급하면서 문제가 생겼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머릿속에서는 X1, X2, X4가 너무나 당연하게 A라는 집합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설명을 듣는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X1, X2, X4는 오리무중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당연히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과형 사람들의 문장에서 자주 3번 사건이 발견되었습니다. 3번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X3이 특징인데 그 차별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아주 평화롭게 다른 X1, X2, X4랑 같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억울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 설명해 주는데 어째서 사람들이 납득하지 못하지? 사람들의 귀가 공평하게 듣는다면 머리는 공평하게 까먹습니다. 한번 설명한 것만으로 저 무서운 공평함을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문과형 문장에서 4번 사건이 흔히 발견되었습니다. 그들도 억울해할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그 특징을 X3을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는데 어째서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걸까요? 글이 문제가 아니라 맥락이 숙제입니다. 그래도 나침반이 요청됩니다. 그런데 지식의 전달에 무관심하거나 무능력한 사람들의 문장에서는 두 가지 사건 모두 발견되겠지요. 물론 거꾸로 지식을 잘 전하는 사람들의 문장에서는 문과 이과 구별을 불문하고 이 같은 사건들이 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단편 6. 칸트는 개념이 생각을 만들어낸다고 말했습니다. 개념이란 머릿속에 있는 단어를 뜻합니다. 수만 개의 단어가, 수십만 개의 단어가 머릿속에 있습니다. 거기서 단어를 꺼내 어떤 상황에 적용하는 일이 바로 생각입니다. 꺼낸 단어가 다르면 생각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식은 머릿속에서 꺼낸 단어들과 그런 단어의 연결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런 두 가지를 합친 것이 글이 되고 그 글을 통해 지식이 전달됩니다. 그러므로 글로 지식을 전하려는 사람들은 화자가 자기 머릿속에 꺼낸 단어를 청자도 머릿속에서 꺼낼 수 있도록 애써야 합니다. 청자에게 그런 단어가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청자를 탓할 게 아니라 화자가 청자의 머릿속에 그런 단어가 알맞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단순히 떠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지식을 전하려는 그런 소통을 글쓰기의 목적으로 삼는다면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약어를 쉽게 풀어주시고요. 전문 용어를 좀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요. 알맞지 않은 단어는 다른 후보로 바꿔주는 친절함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단어와 단어의 연결은 논리 집합에서 이루어집니다. 다음 시간에 이 논리 집합을 많이 설명해 볼 작정입니다. 집합이 다르면 연결되지 않습니다. 집합이 다름에도 막 연결하면 비논리가 되고요. 같은 집합 안에 있는 단어여도 가중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가중치가 있는 단어는 진하게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게 특징이니까 아주 반복적으로
비교하든 비유하든 설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합 안에서 단어와 단어 사이에 연결의 순서가 있을 때 그 순서를 일컬어 우리는 인과관계라 합니다. 인과관계는 섬세하게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집합과 원소를 구별해서 설명해주고 순서를 빼먹지 말고 표현하고 또 가중치도 고려해서 글을 쓴다면 대체로 성공합니다. 실제로 AI가 인공지능이 그렇게 설계돼서 일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머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 머릿속에서 발생한 이런 일들이 내 글을 읽는 상대방의 머릿속에서도 생겨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머릿속 상황을 목적으로 글을 씁니다. 목적이 달성되는 그때 비로소 지식이 전달되고 좋은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